법률행위의 요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요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민법을 보고 계시는데요. 민법은 크게 재산법하고 가족법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 그리고 가족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이제 무시를 하시면 되고, 재산법 요것도 다시 자, 요렇게 물권법이니 채권법이니 요래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물권과 채권의 요 공통 부분, 자, 요거를 민법 총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민법 총칙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라고 하면, 제일 먼저 이제 물권, 채권 하는 권리의 일반적인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권리의 주체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권리의 객체를 설명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자, 이렇게 권리 변동을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모습, 이거를 다 포함을 해서 권리 변동이다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리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 거, 요게 권리 변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의 일생이 결국 권리 변동과, 권리로 따지면 권리 변동과 같은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들은 참 많은데, 그 원인들을 크게 둘로 나눠보면, 즉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원인은 크게 자, 법률 행위를 하든지, 즉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자, 권리 취득한다라는 법에 그래 규정이 되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법률 규정들, 요것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내용이고요. 민법 총칙에서는 요거를 계속 설명을 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자, 자, 그러면 요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 계약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매매 계약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 매매 계약, 자, 계약 요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계약이 되려 그러면 요래만 가지고는 자, 내 집 팔게. 계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니면 요래만 갖고 야, 네 집 사고 싶다. 요래만 갖고는 계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명이서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가 돼야 됩니다. 결합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래 되면 요게 계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들을 그러니까 계약이 되려 그러면 1번 더하기 2번 이게 결합이 되면 이제 계약이 되는데, 그러면 1번, 2번 이거 하나하나 떼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부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청약의 의사표시니 혹은 승낙의 의사표시니 자,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보게 될 이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요것도 어떻게 구성이 되냐라고 하면 제일 먼저 법률 행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법률 행위는 뭐고, 법률 행위는 어떤 게 있고, 법률 행위는 또 뭐 어떻게 나눌 수가 있고, 어떻게 구성되고, 뭐 이런 거를 쭉 설명을 하고요.
이게 설명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럼 요게 되려 그러면 요거 하나하나가 필요한데 또 요거 하나씩 끄집어내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로 법률행위가 설명이 되면 이 법률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또 설명을 합니다. 요거를 자, 의사표시다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자, 그러면 갑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자, 갑하고 너무 바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본인이 직접 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약하는데 없죠. 그러니까 딴 사람 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법률행위의 대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러면 법률행위 계약을 했으면 계약이 항상 유효가 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봤듯이 사기당했다, 뭐 협박당했다, 차고 일어났다, 혹은 미성년자다 이래 되면 취소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가 언제 무효가 되고 언제 취소가 되고 요것들을 이제 쭉 살펴볼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효에 관련된 내용, 취소에 관련된 내용 요걸 쭉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요 법률행위. 자, 요거는, 자, 우리가 이렇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그냥 이 집 사고 팔자. 이렇게 계약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 올 연말쯤 돼가지고 계약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당신이 요번 시험에 합격한다면, 내가 요거 당신한테 싸게 팔게 해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면서, 매매 계약하자. 해서 계약을 하면서, 앞에다가 사족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단서를 붙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래 되면 요 집 할게. 요렇게 하면 요래 할게. 해서 앞에다가 이렇게 단서를 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조건이니 기한이니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지막으로 그러면 계약에다가 조건을 붙이거나 기한을 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5파트입니다. 5파트인데 우리가 토탈 자, 요 지금 민법 총칙이라는 부분은 요게 시험 범위라 그랬죠. 그리고 실제 요게 시험 범위인데 요거는 크게 둘로 나누는데 이거는 뒤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이고 민법 총칙에서는 전부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민법 총칙이 10개가 나옵니다. 그럼 10개가 나오니까 대충 5파트니까 평균 몇 문제 정도씩 나오겠습니까? 2문제 내외 정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자,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고 참고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 9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여기 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아마 나와도 어차피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문제. 그러면 여기에서 한 문제 남는 거 이게 어디에 배치가 되겠는가? 요 중일 겁니다. 여기서는 뭐 이게 2개, 2개, 3개가 되든지 3개, 2개, 2개가 되든지 혹은 2개, 3개, 2개가 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딘가에서는 여기에서 한 문제 더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이 그만큼 시험 많이 나온다라는 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니까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시험 많이 나오고 중요하다라는 건 자, 시험 낼 때 쉬운 거 내겠습니까? 좀 어려운 거 내겠습니까? 그렇죠. 뭐 쉬운 것도 몇 문제 있겠지만 어려운 게 나와야지만 소위 말해 변별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첩첩산중입니다. 산이고 또 산이고. 그래서 계속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서 보통은 요쯤 하다가 그냥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차피 여러분들 시험 칠 때까지 이거를 완전하게 이해한다라는 거는 힘듭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10문제 중에 대충 시험 문제는 치시게 되면 민법 총칙에서 10문제 중에 적게 맞으면 8개, 많이 맞으면 10개 가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어렵긴 어렵지만 실제 문제는 노출될 대로 다 노출됐으면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공부할 땐 힘들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를 풀고 그리고 시험 점수를 획득하기는 오히려 요 부분이 더 많이 맞습니다. 물론 많이 하신 것도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이거 절대로 끈을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났다가도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팍팍팍 찍어갖고 요거는 안 되면 암기하십시오라고 하면 그것만 외우고 들어가십시오.
그거만 외워도 큰 문제는 발생 안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런 내용인데, 자, 일단 자, 요번 11월, 12월 요번 순환에는 이래 하시죠. 자, 너무 어렵다 싶은 내용들은 일단은 제가 생략을 합니다. 1월, 1월 이후로 돌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어차피 제가 다 설명드려도 여러분 다 소화도 안 될 거고요. 소화 다 하실 자신 있습니까? 그래, 소화도 안 될 거고, 그리고 뭐 어려운 거 그때 매는 먼저 맞는 게 낫습니까? 나중에 피하다 할 수 없이 맞는 게 낫습니까? 속담 말고요. 실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 보십시오. 법에서는 사람을 자, 기본적으로 선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악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악하죠. 악하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나쁜 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분쟁이 생기고 분쟁 생기니까 분쟁 해결을 하기 위해서 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잘못 든 것 같은데 자, 몸에 팍 와닿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세금 낼 때 세금 고지서 나오면 빨리 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안 낼 수 있을 때까지 버티다가 그래 도저히 버틸 상황이 안 된다라면 그때 내고 싶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괜히 매 먼저 맞는 게 낫다라고 해서 이런 거 함부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맞다가 나중에 공부 못하고 죽습니다. 맞아갖고. 그래갖고 과로사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 그러니까 좀 쉽고 점수 딸 수 있는 거 일단 따고 그리고 나중에 어려운 부분은 해보고 안 되면 뭐 정 안 되면 내삐리는 거죠. 뭐 몇 개 찍든지. 그리고 뭐 이해되면 좋고. 그래서 요번 순환에는 요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요거도 다를 보는 게 아니라 요 중에 자, 시험에 나오는 내용, 하나 외울 내용, 그거를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요 전반적인 내용만 보내드리고 세밀한 내용들은 시험에 나오는 내용, 그거를 보시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자, 앞으로는 요거 볼 시간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하니까 요거는 제가 좀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틀만 잡아 놓으면 나중에 크게 뭐 문제는 발생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요번 순에는 요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요거는 일단 생략을 하고요. 요거 그리고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그러면 권리가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제일 중요한 원인이 뭐다라는 겁니까? 이 계약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계약이라고 하는 거, 자, 이제 7번입니다. 자, 이 법률행위라는 거. 자, 요거는 계약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는데요. 자, 요 법률행위 요거도 계약도 성립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최소한의 요건, 그리고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해서 계약이 항상 유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효가 되려고 그러면 별도의 요건이 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효력 요건 내지 유효 요건이다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들어가기 전에 요 그림 한번 보십시오. 자, 갑이란 사람하고 을이란 사람이 이렇게 매매 계약을 요 집에 대해서 요 집을 5억에 사고 팔자라고 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얘가 누구냐라고 하면 자, 미성년자입니다. 그리고 얘가 누구냐라고 하면 자, 좀 상태가 불량합니다. 근데 자, 더 과간이 뭐냐라고 하면 야가 사기를 쳐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계약이 만약 유효가 된다라고 하면 계약할 때는 항상 뭐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사기부터 쳐야죠. 걸려들면 좋고 안 걸려들면 겉보이고.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계약까지 다 유효가 되면 이거는 문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민법에서는 이처럼 계약이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 그리고 성립됐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항상 유효가 되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효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 요것들을 하나씩 봐 나가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거기 7번에 프린트물 보시게 되면 자, 성립 요건, 효력 요건 요렇게 써놓고요. 그거 보니까 앞에 자, 1번에서 일반 성립요건, 효력요건, 그리고 2번에 특별 성립요건, 효력요건에서 일반, 특별 요래 나옵니까? 요거는 손대지 마십시오. 요거는 그냥 단순 암기입니다, 나중에. 요거는. 그래서 요건 단순 암기니까 요건 손대지 말고 요거만 일반적인 성립요건, 효력요건 요거만 좀 손을 대는데 그거 보니까 자, 그럼 보십시오.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자, 봤죠? 요거 보셨죠? 자, 그러면 자, 그럼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최소한의 요건이 뭐겠습니까? 계약이 성립되려고 그러면 일단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물건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겠습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있어야 될 겁니다. 물건 사고 팔기를 하는 사람. 그래서 일단 갑을 두 사람이 사고 판다라는 자, 요 좀 이따 쓰십시오. 사람이 있어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사람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겠습니까?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두 명이 멀뚱멀뚱 기죽기죽 웃고 있다. 혹은 짠 해가지고 커피 마시고 있다. 아니면 두 명이서 맞담배질하고 있다. 그럼 계약 성립됩니까? 아니죠. 그 야들이 뭡니까? 야, 우리 계약하자. 서로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을 하든지 글로 쓰든지 우리 요런 계약하자라고 해서 서로 말하든지 글 쓰든지 그래서 요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두 명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말을 해가지고 말을 하는데 말만 하면 계약이 성립됩니까? 자, 예를 들자면 갑을 두 사람이 자, 계약을 만약 체결한다라고 하면 갑이 을한테 뭐 예를 들면 을이 부동산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얘가 자, 30평대 아파트 하나 봅시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30평대 아파트 하나 봅시다 라는 거, 이거는 30평대 아파트를 사겠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하겠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달라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커피 한 잔 먹기 뭐 하니까 30평대 아파트 봅시다 해가지고 그냥 마음에도 없는 날 그냥 툭 던진 겁니까? 알 수가 없죠. 두 명이서 분명히 말을 하긴 그래. 좋다는 됐는데 자, 이게 도대체 공짜로 달라는 건지 임대를 하자라는 건지 매매를 하자라는 건지 내용 자체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되려고 그러면 최소한 사람들 자, 뭐는 나와야 되냐라고 하면 자, 계약의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 임대하자라고 하면 임대차 계약이 성립이 될 거고요. 사자라고 하면 뭡니까? 매매 계약이 될 거고.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말만 해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건지 매매 계약이 성립된 건지 증여 계약이 성립된 건지 구별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게 말이 조금 뭔가 좀 허접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뭔가 좀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요래 부릅니다. 계약이 성립되려고 그러면 그 당사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계약이 성립되려고 그러면 그 계약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요 내용 요거를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계약의 내용이라는 표현보다는 계약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시험에는 요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인데 그러면 왜 이래 표현하느냐라고 하면 그래야지만 못 알아먹을 거 아닙니까? 다 알아먹어버리면 다 시험 문제 다 풀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어서 고민하라고. 이게 뭐지? 해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헷갈리라고. 그래서 요
내용이라는 말이나 목적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전부 요거로 나옵니다. 뭐 사람이니 내용이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당사자니 목적이니 이렇게 나오고 말이라고 하는 거 요것도 예. 자, 의사표시라고 요래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요 표현들을 익히셔야 됩니다. 시험에는 요래 나오지 이래는 절대로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제가 요렇게 설명을 드렸다 뿐이지 앞으로는 이제 절대로 이거 볼 일은 없을 겁니다. 예? 자, 그럼 요쯤 해놓고 그럼 요까지는 써져 있죠. 요까지는 써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당사자와 관련돼서 즉 사람과 관련돼서 계약이 유효하려 그러면 어떤 조건들이 또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써놓기만 써놓으십시오. 자, 우리 왜 사람과 관련돼서 미성년자도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예. 자, 집에도 안 들어오고 인간 막내처럼 굴어도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예, 사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패가지고 죽이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귀신 되면 사람 아닌데 자, 법에서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야가 뭐 고매한 인품을 가졌다든지 개망나이는 관계없습니다. 숨만 쉬고 있으면 전부 뭡니까? 자연인입니다.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당사자 관련돼서는 요거는 그냥 써놓기만 써놓으십시오. 자, 계약이 유효하려 그러면 자, 요렇게 각종의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없다. 권리 능력이 없다. 개돼지다. 그리고 의사 능력이 없다. 막 갔다. 만취 상태다. 혹은 똥 아무 데 막 싸졌기는 묘하다. 혹은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 미피피다. 미성년자나 이렇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이 계약은 유효입니까? 유효가 아닙니까? 유효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유효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데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겁니다. 무효, 취소사유 이렇게 배울 건데 지금은 필요 없으면 그냥 요것만 써놓으십시오. 하여튼 이게 다 있으면 계약은 유효가 되지만 하나라도 없게 되면 무효인지 취소인지는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구별을 하면 되고요. 일단은 이게 없으면 뭡니까? 유효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요까지만 써놓고 자, 그리고 목적인데 자, 그러면 계약이 유효하려 그러면 그 계약의 내용 자체가 확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집을 산 채 사고 팔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매매 대금이 얼마인지 어떤 집인지 정해지질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채 사자. 오케이, 팔게. 근데 이거는 매매 계약이 성립은 된 것 같은데 사자 팔자 해가지고 근데 이게 어떤 집인지 혹은 금액은 얼마를 할지 이런 게 정해지질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얼마짜리 계약이 되는 겁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되면 확정이 안 된, 내용 자체가 확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계약 자체는 유효입니까? 유효가 아닙니까? 유효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이 유효하려고 그러면 그 계약의 내용이 실현 가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하지 못한 계약은 이제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실현 가능성은 자, 돈 1억을 받고 화성에 가가지고 화성에 가서 화성에서 화성 흙을 1kg 퍼다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계약은 내용 실현이 아니다. 화성은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까? 그럼 못 가는데 보자. 아직까지 못 간 목성 할까요? 태양 합시다. 태양에 가가지고 태양의 그 흙을 1kg 퍼다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이 계약은 내용 실현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럼 그 계약은 뭐가 되는 겁니까? 무효. 그래서 내용 실현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계약을 했는데 계약 내용이 법에 위반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건 나중에 중개사법에서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제는 이제
투기 등으로 인해서 집가가 폭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거를 정부에서 손 안 대고 가만 놔둔다라고 하면 계속 투기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땅값이 계속 터무니없이 오를 거고, 그러니까 자, 국가에서는 지정을 합니다. 요런데 요런 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약을 체결하려 그러면 반드시 행정청에 와서 허가 받아라. 그리고 허가 내주면 너들은 계약하는 거고, 허가 안 내주면 그 계약은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무효다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계약 내용 자체가 법에 위반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갑하고 을하고, 갑이 을한테 자, 공짜로 주는 게 증여입니다. 집을 한 채 증여를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왜 증여를 하기로 했냐라고 하면 자, 한 명만 죽여주라. 그럼 대가로 집 한 채 줄게. 혹은 혹시 원조교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공부하시면 아침부터 제 입으로 얘기하면 제 품격 떨어질 것 같으니까요. 원래 그런 사람 저 아닙니다. 예. 자, 그러니까 공부하시면 쉬는 시간에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 보십시오. 원조교제 해가지고. 뭐 안 공부하시면 그냥 넘어가서 관계없고요. 그러니까 자, 원조교제의 대가로 집을 한 채 주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보십시오. 청부살인을 해주면 집 한 채 줄게. 자, 우리 법상, 자, 살인을 하면 살인죄가 됩니다. 근데 청부살인을 의뢰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일단 죄가 될 가능성이 크진 않은 거예요. 아, 죽였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그건 살인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할 텐데 청부살인을 의뢰했다라고 해서 그거를 일반적으로 규율하기는 조금 그럴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살인의 예빈이 뭐 걸어 열라면 걸어 열 수가 있는데, 근데 자, 그래서 이처럼 청부살인을 해주고 만약 집을 한 채 받기로 했다라고 하면 살인이라는 결과가 아직 안 일어났다라고 하면 살인죄는 안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계약이 만약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 뭔가 우리 상식적으로 문제가 좀 안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청부살인 금지법이라는 거,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람은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왜 안 될까? 고민을, 자, 내가 자를 죽이면 될까 안 될까라는 거 한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죽이면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자, 이거는 계약을 하긴 했는데 계약 자체가 이게 법의 직접적인 위반은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청부살인 금지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없다라고 하니까요. 그럼 법이 없으니까 청부살인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직접적으로 위반은 안 되지만 우리 건전한 상식에 비춰 봐가지고 자, 이거 뭐 원조교제하면서 집 한 채 주기로 한다, 이런 것들은 뭔가 문제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들도 다 어떻게 하자라는 겁니까? 유효로 하자라는 겁니까? 무효로 하자라는 겁니까? 무효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자, 요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사회적 타당성은 자, 쉽게 이래 생각하십시오. 우리 건전한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식에 비추어서 자, 내 같으면 이런 일 하겠다. 혹은 이 정도 일하면 돌 맞아 죽을 짓이구나. 이래 되면 자, 상식이 위반되면 이제 뭡니까? 사회적인 타당성이 없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식에 이 정도 같으면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뭡니까?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타당성은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상식에 비추어서 원조교제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라고 하면 그분이 상식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 다시 받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원조교제 뭐 살다 보면 뭐 그럴 수 있죠. 청부살인 돈만 되면 뭐 한 건 정도는 그래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민법에서 배울 내용 억수로 많아집니다. 근데 자, 상식이 건전하다라고 하면 읽어보면 그래, 이것은 뭔가 돌 맞아 죽을 짓 정도 되네. 그러면 이거는 안 되겠구나라고 고려 가시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시험 문제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나오지 명확하게 안 드러나는 거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상식 정도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들을 하나씩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밑에 요거 하나만 써놓죠. 자, 의사표시와 관련돼서 의사표시가 유효하려 그러면 일단 의사표시는 요래 나눠볼 수가 있겠죠. 의사 부분하고 표시 부분. 그래서 의사 부분은 생각입니다. 머릿속에 생각.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있으면 뭐 아무런 내 생각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무런 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외부에 드러내는 거 이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표시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표시는 생각을 외부에 드러내는 거 이거를 의사표시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크게 나눠보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자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계약이 유효하려 그러면 이 의사표시 자체가 의사 부분하고 표시 부분이 이렇게 일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요건들이 몽땅 다 갖춰지면 비로소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빈다. 이게 없다. 혹은 다 있는데 이게 없다. 혹은 다 있는데 이게 없다. 요래 되면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유효는 아니고 이제 그게 무효 아니면 취소가 되는데 그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나중에 여기에서 설명, 양이 워낙 많으니까 여기서 따로 떼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요번 순환에는 그냥 요것만 써놓고 요거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번 순환 때는 요것만 해서 요것만 집중적으로 좀 보시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 보십시오. 법률행위라는 거 여기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는데요. 자, 실제 시험 문제는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라고 하면 여기서 무조건 두 문제 나옵니다. 요 파트요. 여기서 무조건 두 개 나오고 딴 파트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나오는 경우에는 딴 파트 그냥 이것저것 때려 훔쳐갖고 한 문제 정도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내년 시험에는 여기서 그냥 두 문제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험에 요게 나왔습니다. 죽으라고 안 나오는 이 내용이 한 4, 5년 전에 나왔던 내용이 이거 한번 턱 나왔다라는 겁니다. 내년에 이거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어차피 내년에는 무조건 요거만 나올 거야. 요서 한 두 문제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것도 이런 부분 그냥 무시하십시오. 나오면 제가 책임질게요. 무시하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이민 가기 위해서 여권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순환 때는 요거는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앞쪽에서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뒤에 가면 우리 계약법이라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계약법의 전반적인 틀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험과 관련돼서 나오는 내용, 요게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 요거 요 두 파트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번 시간에는 자, 하나 건지고 가시죠. 요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능성. 그러면 자, 확정성은 필요 없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요건데 그러면 자, 이제 왜 요 내용이 나왔냐라고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계약이 항상 유효가 되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목의해서 당목아지만 있으면 일단 계약은 뭡니까? 성립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당목아지만 있다라고 해가지고 계약 자체가 항상 유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유효가 되려고 그러면 또 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하나씩 설명을 하는데 요거는 됐고 확정이 안 되면 계약은 유효가 아니라 뭡니까? 무효다. 법이 위반되면 계약은 유효가 아니라 뭡니까? 무효다. 끝. 됐고요. 자, 이제 요겁니다. 계약이 유효하려고 그러면 그 계약의 내용 실현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앞에 좀 당겨갖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그 프린트물 2페이지의 8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에 효력요건이라는 말 나옵니까?
예, 그래서 혹은 법률행위 목적의 유효요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럼 제목이 이렇습니다. 법률행위 목적의 효력요건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뭡니까? 계약 내용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계약 내용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어렵게 만들려고 법률행위 목적의 유효요건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즉 계약의 내용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자, 4개입니다. 앞잡다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확, 가, 적, 사.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확, 가, 적, 사. 요 4개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그 계약 내용이 뭡니까? 유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거기에 양괄로 2번에서 보시면 양괄로 1번이 확정성, 양괄로 2번이 내용의 실현 가능성, 양괄로 3번이 목적의 적법성, 양괄로 4번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서 요래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는 자, 양괄로 1번, 양괄로 2번은 목적의라는 말이 빠졌는데 예, 그냥 넣어 읽어도 관계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하다가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확, 가, 적, 사 해서 이렇게 4개가 있으면 비로소 내용이 뭐가 되는 겁니까? 유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내용을 확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확정 안 되면 뭡니까? 무효. 끝. 자, 이제 2번입니다. 계약이 유효하려고 그러면 계약의 내용 실현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들어가기 전에 자, 채무자, 채권자는 구별을 하실 수가 있죠. 채무자, 채권자. 자, 그럼 예를 들자면 제가 돈을 빌려 썼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돈을 갚는 사람은 채무자입니까? 채권자입니까? 채무자. 혹은 돈을 빌려줬다가 받는 사람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자, 갑하고 을하고 아파트를 한 채 사고 팔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대금을 3억으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계약이 체결되면 자, 이제 갑은 을한테 대해서 뭐 해줘야 되는 겁니까? 등기를 넘겨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등기를 넘겨줘야 될 의무. 그 의무는 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금 측면에서 보면 자, 돈은 누구한테 줘야 되는 겁니까? 을이 갑한테 대해서 자, 을은 갑한테 대해서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 갑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대금 지급 청구권. 해서 권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물건은 요렇게 넘겨줘야 되고 돈은 요래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계속 통합적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라고 하면 아, 이렇구나라는 게 이게 한꺼번에 눈에 들어오는데 자, 지금부터는 민법 처음 공부하실 때는 자꾸 잘게 쪼개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것도 나눠보면 물건 부분이 있고 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돈과 관련돼서 자, 3억 원에 대한 채권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요 사람이 되겠죠. 돈은 이 사람이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지니까 이 사람이 채권자.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겁니까? 돈 줘야 될, 대금 지급을 해야 될 채무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번에는 집, 이거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죠. 집. 자, 그래서 요 물건, 요거와 관련돼서는 채무자, 채권자가 누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집주인, 갑이라는 사람은 물건과 관련돼서 야는 물건을 넘겨야 될 채무자입니까? 아니면 채권자가 되는 겁니까? 예, 요 사람, 요거와 관련돼서는 요 사람이 뭐가 되는 겁니까? 채무자. 목적물을 인도해줘야 될 의무자, 채무자가 되는 거고 요 사람이 뭐가 되는 겁니까? 채권자가 되겠죠? 요 물건을 넘겨받을 채권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뭉뚱그려 갖고 생각을 해버리면 도대체 채무자, 채권자가 누군데라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하고 물건을 항상 나눠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민법 시간만큼은. 됐죠? 자, 그리고 두 개가 나오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매매계약 체결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물건만 갖고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의뢰껏 뭐 돈은 반대로 이래 주면 되겠구나라고 고래 설명하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채무자, 채권자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자, 요 사람이 채무자, 요 사람이 채권자라는 거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만약 돈이라는 말이 붙으면 뭡니까? 채무자, 채권자가 반대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자꾸 연습을 하십시오. 예. 자유자재로 이게 구사가 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이해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보시죠. 자, 갑하고 을하고 여기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 프린트물 보시게 되면 그건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매매 계약이라고 써져 있습니까? 네, 법률 행위 시라는 말이 나오죠. 네. 자, 이해됩니까? 법률 행위 시라는 말이나 계약 체결 당시라는 말이나 계약 시라는 말이나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말이 결국은 요게 결국은 여기서 법률 행위를 한 시점이다라는 이런 말을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시험은 전부 다 법률 행위 시라는 표현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이게 감이 확 안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률 행위가 결국은 계약이니까 매매 계약 체결할 당시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이 체결되면 자, 이제 한 달쯤 뒤에 갑이 내가 여기서 뭐 돈 받으면 잔금 받으면서 여기서 등기 넘겨줄게 해가지고 이렇게 12월 1일 날 요 등기를 넘겨주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계약은 여기서 체결하고 그러면 보십시오.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면 갑은 을한테 집을 넘겨야 될 의무 이거를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자, 집을 넘겨줘야 되는데 자, 이 집이 자, 멸실이 된 겁니다. 자, 앞으로 멸실이라는 표현을 할 겁니다. 뭐 붕괴가 됐다든지 뭐 집이 불탔다든지 이런 것들이 멸실이 됐다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그래서 요 집 자체가 자, 지진으로 인해서 여기서 10월 15일 날 붕괴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멸실이 된 겁니다. 이래 되면 이제 요 시점에 등기를 넘겨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계약의 내용 실현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계약하고 난 이후에 자, 여기서 집이 지진으로 자, 붕괴가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요래 되면 어차피 12월 1일 날 되면 등기 넘겨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법률행위의 내용이 실현이 가능하면 요 계약은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당연히 유효가 되는데 자, 그러면 내용 실현이 가능하지 못한 상태를 뭐라고 부르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불가능이죠. 가능의 반대말이 불가능 아닙니까? 근데 가능, 불가능하니까 세트가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그냥 요래 표현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 불능 해가지고 요래 표현하자. 그러면 내용 실현이 불능이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이제 계약은 유효는 아닐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유효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데 그거를 지금부터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불능도 불가능한 거, 불능도 요거도 여기서 불가능 사유가 자, 이것 때문에 여기서부터 불가능할 수도 있을 거고요. 계약하고 난 이후에 불가능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불능이 발생하는 시점에 따라서 우리 민법은 요 불능도 자, 요 시점에 이미 집이 붕괴가 돼 버렸다. 계약하기 전에. 자, 이거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원시 취득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원시는 처음부터 이런 의미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거는 계약을 할 당시부터 이미 내용 실현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노란 거. 요거를 그래서 요래 부릅니다. 자, 원시적 불능이다라고 요래 부르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는 자, 요서 집이 붕괴가 돼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요서 붕괴가 되는 거 요거는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불가능 사유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를 요래 부르자라는 겁니다. 계약을 하고 난 후, 즉 법률 행위를 하고 난 후에 불가능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요거를 후발적인 불능이다라고 요래 부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불능도 자, 계약할 당시부터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요래 되면 뭡니까? 원시적 불능. 그리고 계약할 때는 가능했는데 그 이후에 불가능 사유가 생겼다. 요거를 불가능 사유가 계약하고 난 후에 발생을 했다라고 해서 요거를 후발적인 불능이다라고 요래 부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단어는 앞으로 자주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좀 익혀 놓으십시오. 그리고 요거는 일단 제가 쭉 설명을 드리고 요번 시간에는 요거는 하나 암기를 하고 가십시오. 예, 그래서 요 원시적 불능, 후발적인 불능 요래 되는데 그러면 자, 계약의 내용 실현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요래 되면 이제 계약은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예,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이 되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예, 요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후발적인 불능 이거 한번 보죠. 자, 요 시점에 11월 1일 날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자, 계약 체결할 당시에는 목적물 자체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근데 그 이후에 등기 넘겨주기 전에 지진이 나는 바람에 집이 부서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 요거를 후발적인 불능이라고 부르는데 후발적인 불능의 경우에는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겠습니까? 무효겠습니까? 요거는 유효가 됩니다. 예? 그래서 후발적인 불능은 계약할 당시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실현 가능했으니까요. 요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유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암기를 하십시오. 자, 우리가 가능하지 못한 상태를 불능이다라고 부르고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은 항상 무효가 됩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능 중에도 불능도 다시 원시적 불능, 후발적인 불능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실제 자, 무효가 되는 건 뭐밖에 없다라는 겁니까? 이것만. 원시적 불능만 계약이 무효가 되고 후발적인 불능은 계약 자체는 뭡니까? 유효다라는 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자, 첫 순환 때는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약법에서 조금 미리 알아놓으면 좀 괜찮은 내용들 자, 그것들을 제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후발적인 불능입니다. 그래서 이 후발적인 불능이 자, 11월 15일 날 집이 부사졌다라는 겁니다. 왜 부사졌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사진 이유가 예를 들자면 자,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제 용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귀책 사유라는 말이 나오죠. 자, 책임을 귀속시킬 사유. 요거를 귀책 사유 혹은 요거를 요래 표현하기도 합니다. 책임이 있는 사유. 요래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부러, 고의로, 일부러, 과실, 실수로, 부주의하게 요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귀책 사유라는 말이나 고의 과실이라는 말이나 책임 있는 사유라는 말이나 결국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함께 익혀 놓으십시오. 앞으로 뭐 제가 수시로 귀책 사유니 혹은 책임 있는 사유니
혹은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니 이렇게 표현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같은 말이다라는 거. 그러면 자 11월 15일 날 집이 붕괴가 됐다라는 겁니다. 붕괴된 이유가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서 혹은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혹은 채무자한테 책임을 귀속시킬 사유로 붕괴가 됐다. 혹은 채무자 책임 귀책 사유가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라고 하는 것은 갑을 말하는 겁니까? 을을 말하는 겁니까? 갑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채무자 채권자는 돈을 기준으로 해서 채무자 채권자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까? 물건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물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라고 하면 누구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물건을 기준으로 보십시오. 그러니까 돈하고 매매는 항상 돈하고 물건하고 맞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 다를 생각하게 되면 야 도대체 이놈의 채무자가 누구야 이래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리고 자 민법이 어려운 이유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통합적으로 생각하셨습니다. 매매라고 하면 을의 것, 돈 주고 집 받고 라는 거 이걸 한꺼번에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채권자 나오면 보자. 이게 누구지? 이래 돼버린 겁니다. 근데 자 민법을 할 때는 일단 아무 소리 없이 채무자니 채권자니 이런 말이 나오면 두 개를 한꺼번에 생각해보면 필연적으로 헷갈리는 거고요. 하나만 생각합니다. 돈을 생각해야 됩니까? 물건을 생각해야 됩니까? 물건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 기준으로 해서 보면 갑이 집을 팔았으니까 을한테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를 지는 자고요. 야는 이전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채무자, 얘가 채권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채무자 귀책 사유가 있다라는 거는 11월 15일 날 갑이 뭐 했다라는 겁니까? 불 질러버렸다라는 겁니다. 을하고 갑이 을과 계약 체결하고 너무 싸게 판 것 같아. 다 죽자 해가지고 밖에 나가고 페인트 가게 가서 신나 2통 사고 편의점 가서 라이터 하나 딱 사가지고 모르겠다 해서 불 질러버렸다라는 겁니다. 혹은 차를 가져가서 다 죽자 해가지고 꽝 박아갖고 건물이 붕괴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즉 갑의 잘못에 의해서 집이 붕괴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지진 같은 경우에는 갑의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이 빵 이래 되면 지진 막 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진은 채무자 잘못 없이 자 집이 붕괴가 되는 경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경우를 살펴보는데 자 그러면 우리 보십시오. 자 채무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자 요거는 우리 원래 계약을 했으면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을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도 되는 겁니까?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계약을 했으면 채무자는 즉 의무자는 자기 의무를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라는 겁니까? 채무불이행이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요래됩니다. 즉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고 난 이후에 집에 불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 해주는 게 불가능하게 됐다. 근데 불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집주인이 불 질러버렸다라는 겁니다. 요래되면 이제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채무불이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기 한번 보십시오. 300 고기 프린트물 2페이지에 프린트물 2페이지 자, 거기에 중간쯤에 박스 나오죠. 참고해서 390조, 535조, 537조에서 나오죠. 자, 그러면 390조 조문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이란 말 나오죠.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는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러나 해가지고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문이 요래 나오는데, 자, 앞으로 제가 이렇게, 자, 우리 예를 들자면, 밑에 537조 한번 보십시오. 자, 그거 보면 문장이 한 개로 되어 있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에서 찍 가다가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요래돼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조문은 이렇게 한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다. 그래서 근데 금방 우리가 390조를 읽어보니까 그거는 문장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2개 문장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는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요래되어 있고, 자, 그러나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즉 채무자 고의 과실 없이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거는 어떤 말입니까? 앞에 있는 말에 반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은 뭡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뒤에 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때는 손해배상 청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문은 그렇게 이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앞에 거에 반대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조문은 어떤 거는 뭐니까 537조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문장으로 다 해서 요래 끝나는데 390조 같은 경우에는 2개 문장으로 다 그러나 다 해서 2개 문장으로 요래 구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앞으로 제가 요래 표현을 하겠습니다. 2개 문장 중에, 그러니까 앞에 문장을 본문이다라고 요래 부르고요. 뒤에 문장 그러나 혹은 다만 해서 요렇게 반대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를 뒤에 문장을 요래 부를 겁니다. 단서라고 요래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390조 본문 한번 보십시오. 390조 단서 한번 보십시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예? 그럼 한번 보십시오. 본문은 원칙을 말하겠습니까? 예외를 말하겠습니까? 원칙. 단서는 뭐겠습니까? 예외.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법조문이 문장 한 개로 된 게 복잡하겠습니까? 원칙 예외가 함께 나오는 게 복잡하겠습니까? 원칙 예외가 함께 나오는 거. 그럼 원칙 예외가 함께 나온다라는 거는 좀 복잡하니까 시험에는 자, 더 자주 출제가 되겠습니까? 덜 나오겠습니까? 에이, 어려우니까 이거 빼주자입니까? 아니면 복잡하니까 골탕 먹어봐라 해가지고 그거 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법조문을 이제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법조문 보실 때 조문 쭉 보다 보면 이렇게 본문 단서로 된 조문들이 중간중간에 나올 겁니다. 그거는 그냥 꾸벅꾸벅 졸다 읽더라도 본문 단서 그러나 이 말 나오면 뭡니까? 문적도 없고 그거는 한번 읽고 또 넘어가고 쭉 졸다가 또 그거는 한번 보고. 예, 그리고 그거는 특히 유의를 하십시오. 본문 단서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거기는 시험 문제 부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요래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390조를 보니까 채무자는 계약을 했으면 그 채무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채무 불이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래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단서를 보니까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 고의 과실이 없다라고 하면 요거는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자, 이제 앞으로 요 내용들을 쭉 연결해서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까지 다 암기를 하셔야 될 내용인데 요 원순 안에는 처음 하시니까 요까지만 일단 가능 불능만 구별을 하실 수만 있으면 되고요. 불능도 원시적 후발적으로 구별이 되고, 그러면 도대체 무효가 되는 거는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둘 다냐 라는 거 요것만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여력이 되면 후발적인 불능도 자 채무자 잘못이 있거나 없거나 요래 되면 채무자 잘못 있으면 고의 과실이 있으면 뭡니까? 채무불이행으로 가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자 그거 해놓고 그리고 채무불이행 뒤에다가 요거도 하나 써놓으십시오. 자 채무불이행 뒤에다가 요래 써놓으십시오. 손해.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되면 아까 금방 390조에서 봤지 않습니까? 채무불이행이 되면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한테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근데 고의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된다. 근데 보십시오. 채무자 고의과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니까 채무불이행이 되고 그래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이 되면 자 이렇게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 곱하기 2는 뭡니까? 3? 새로운 학설이 나왔습니다. 4? 예. 3 곱하기 3은요?
그것처럼 채무불이행 나오면 이제 기계적으로 뭡니까? 손해. 요게 따라 외우십시오.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거 나오면 계속 손해, 손해 이렇게 계속 입에 붙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결국은 외워놓으면 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보다 보면 그러면 계약 해지 언제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자 그러니까 결국은 연결되고 하는 거니까요. 채무불이행 나오면 그냥 무조건 손해 따라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고 자 이번에는 요겁니다. 자 계약했는데 지진이 나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이 붕괴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지진 난 데 대해서 채무자 즉 갑의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자 요래되면 자 지진이 나가지고 집이 부서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요 시점에 집이 왜 부서졌냐라고 하면 야 잘못 없이 지진 나가지고 이 집이 붕괴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갑은 을한테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갑 잘못 아니다. 자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요거는 요서 한번 볼게요. 자 요까지만 하시고 좀 쉬실게요. 자, 갑이 을한테 이제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를 이렇게 부담한 상태에서, 자, 여기서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하고 난 이후에, 자, 여기서 이행해줘, 즉, 등기해주기로 했는데, 그 전에 여기에서, 자, 집이 멸실이 됐다. 즉, 붕괴가 돼버렸다. 근데 붕괴된 이유가 야가 부쉈다. 그러면 그거는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고, 지이 나가지고 부서졌다라는 겁니다. 자, 요런 경우에는 이제 뒤처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자, 우리, 위험하다라는 표현 하지 않습니까? 아, 지금 상황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내한테 유리한 상황이라는 말입니까? 불리한 상황이라는 말입니까? 내가 지금 몹시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하면 내한테 몹시 유리한 상황이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리한 상황이다라는 불리 내지 불이익하고 같은 말입니다. 위험이라는 말은. 자, 그러면 고래 생각을 하시면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사람 잘못 없이 집이 부서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갑은 을한테 대해서 등기를 해줘야 될, 자, 집을 넘겨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는데 부서졌습니다. 넘겨주는 게 불가능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계속 이 의무 집니까? 새 집 만들어줘가지고 지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새 집, 야들이 계약한 거는 이 부서진 이 집에 대한 계약을 한 거지 새 집에 대한 계약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잘못 없이 지진 나가지고 집이 부서졌다라고 하면 요거는 결국은 갑은 을한테 대해서 이 의무를 부담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갑은 을한테 대해서 아이고 내가 못 넘겨줬으니까 미안하다 해서 손해배상은 해줘야 됩니까? 자,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아까 390조 단서 보니까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자,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손해배상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서지면 그래 부서졌다. 내 잘못 아니다. 라고 해서 집을 넘겨야 될 의무 면하는 거고요. 손해배상도 별도로 해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갑은 이제 부서졌네 해가지고 끝 된 겁니다. 자, 근데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항상 이게 넘어가고 얘는 반대로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면 갑은 을한테 대해서 지 잘못 아니라서 부서졌으니까 더 이상 이 의무를 부담을 안 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을은 그러면 계약했으니까 갑한테 대해서 대금은 줘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줘야 되겠습니까? 안 줘도 되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아까 제가 민법은 상식에 가깝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저랑 앞에 계신 분이랑 제 집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요 계약 체결하고 요날 등기해 주기로 했는데 등기하기 전날 지진이 몹시 심하게 일어나서 집이 붕괴가 돼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밤에 잠도 못 자고 눈 팅팅 부어갖고 자, 약속 장소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자, 이제 울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아, 어제 지진이 나가지고 집이 다 부서졌다. 난 이제 어떻게 사나? 해가지고 눈물 똑똑 흘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앞에 계신 자, 사기를 한 분, 이분은 그러니까 저한테 잔금을 주면서 아,
안 됐네 해가지고 저를 위로하고 잔금 주면서 힘내고 사세요 해가지고 화이팅 하면서 잔금 주고 가실 것 같습니다. 잔금을 주고 가실까요? 주겠습니까? 안 주죠. 상식적으로 그게 맞지 않습니까? 혹은 이번에는 여러분이 저한테 계약금을 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 되면 계약금, 이거는 여러분들 같으면 그거 돌려받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그래 집도 부서졌는데 그거 당신 하세요 해가지고 저한테 주고 어떻습니까? 돌려받아야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일부를 미리 준 거 아닙니까? 미리 줘놓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매매대금은 내가 집을 받는 거를 집을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뭡니까? 돈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가 내한테 해주기로 한 집 주는 거 못하게 됐으니까 나는 네한테 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이미 준 거 뭡니까? 그거 내놔라.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집 부서졌습니까? 야집 부서졌습니까? 야집 부서졌습니까? 야집 부서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옆집에 사는 집 부서졌다라고 하면 아이고 집 부서졌네 해가지고 자 가구당 500씩 다 내놔 해가지고 그거 모아갖고 아이고 새 집 짓고 사세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집 부서지더라도 내 집만 안 다치면 되지. 그러니까 앞에 가가지고는 아이고 해서 하고 뒤에 가가지고는 뭡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해가지고 장사 마음을 곱게 쓰지 해서 뭐 그거 아닙니까 세상? 그래서 예 그겁니다. 요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채무자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인 불능이 일어났다. 요게 이제 아까 지진이 났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갑은 을한테 대해서 지는 의무 없습니다. 손해배상도 해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 을도 갑한테 대해서 의무를 부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얘는 준 것도 없지만 받은 것도 없다. 받은 것도 없지만 준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야는 어떻습니까? 집만 부서지고 받은 거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집이 붕괴된 그 불이익은 누가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예, 요거를 요래 부릅니다. 자, 집이 부서진 그 불이익은 누가 감당을 해야 되느냐? 예, 요거를 위험부담이다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럼 위험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가? 계약하면 갑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을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지집 부서진 거지. 근데 예를 들자면 잔금 주기 전에 등기부터 넘어왔다라는 겁니다. 등기부터 넘어왔다. 그러면 등기 넘겨온 순간 이거는 자 집은 누게 되는 겁니까? 을게 되죠. 요래 되면 이 집이 부서지면 그거는 위험은 불이익은 누가 당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누구 집 부서진 겁니까? 야 집 부서졌죠. 요래 되면 야는 집이 부서졌다라고 하더라도 잔금은 줘야 됩니까?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예. 그게 위험 부담입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별거 아닌데 이게 말로 풀어놓으면 막 헷가닥 합니다. 순간적으로. 그런데 이게 뒤에 우리 계약과 가지고 이건 단독으로 한 문제로 출제됩니다. 이건 항상 사례 문제로 나옵니다. 갑하고 을하고 계약 체결했는데 매달 며칠 날 계약 체결했는데 자 언제 멸실됐다. 언제 멸실됐다. 혹은 언제 멸실이 됐는데 갑의 잘못으로 멸실이 됐다. 혹은 갑의 잘못 없이 멸실됐다. 그게 결국은 이거 찾아내고 채무불이행, 위험부담 이거 구별해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채무자 잘못 없이 즉 갑의 잘못 없이 집이 붕괴가 되면 자 요거는 그 집에 붕괴된 위험 즉 불이익은 누가 감당을 해야 되는가. 그걸 위험부담이라고 부르고요. 위험은 그러면 갑이 부담합니까? 을이 부담합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거를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그래서 요래 부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넘어가기 전에 537조 조문만 한번 보고 넘어가시죠. 자 제 몇 조도 그냥 앞으로 제가 제 몇 조 요거도 그냥 요래 하겠습니다. 제 몇 조 이렇게 쓰기가 불편하니까 그냥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몇 조를 요래 나타내겠습니다. 저도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예, 처음 배울 때부터 예, 이래 쓰더라고요. 대학 교수가 이랬으니까 저도 뭡니까? 아, 이런 모양이구나 해서 그냥 예, 앞으로 요래 하면 아, 요게 몇 조를 나타내는구나라는 거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537조 한번 보십시오. 자, 조문 한번 보십시오.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란 말 나오죠. 자, 그럼 그거 보십시오.
쌍무계약에, 자, 쌍무계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우리 뒤에서 보실 텐데 매매계약이 대표적인 쌍무고 우리가 보는 건 전부 쌍무입니다. 예? 자,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책임 없는 사유가 바로 뭡니까? 고의과실 없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행할 수 없게 되는데 결국 지진 나가지고 무너진 때 채무자는 상대방한테 대해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요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즉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그중에 일방의 채무 즉 갑의 채무가 즉 등기를 넘겨될 채무가 갑을 잘못 없이 갑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갑을 잘못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대해서 의무의 이행 즉 돈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 보십시오. 조문을 보니까 이제 막 또 헷갈립니다. 조문 안 볼 때는 차라리 편했지 않습니까? 야, 집 부서졌으니까 야는 더 이상 돈 요구를 못한다라는 거. 지집 부서졌으니까 이제 지가 감당을 해야 될 위험입니다. 근데 이거를 글로 써놓으면 막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건 자꾸 연습하시면 적응됩니다. 그래서 요 조문. 자, 요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번 시간에는 자, 요거. 자, 한 1분만 하고 쉬시죠. 자, 우리가 법률행위, 즉 계약이 유효하려고 그러면 계약의 목적, 내용이 확정이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가능하지 못한 상태를 뭐라고 부릅니까? 네, 불능이라고 부른다. 근데 불능도 다시 불능이 발생하는 시점에 따라서 언제 불가능하게 됐느냐에 따라서 크게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뭡니까? 원시적 불능. 계약하고 난 후에 불가능 사유가 발생했다. 후발적인 불능. 요래 나눌 수가 있고요. 자, 불능도 항상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뭐만 무효가 되는 겁니까? 원시적 불능만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후발적인 불능은 어떻게 되는가? 계약이 유효입니다. 그럼 계약이 유효다라고 하면 계약이 유효가 됐으니까 뒤에 따라 나오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돈은 줘야 되는가? 혹은 안 줄 수 있는가? 혹은 손해배상은 해줘야 되는가? 그냥 입 싹 끄면 되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자, 요것도 후발적인 불능이 생긴 이유가 채무자한테 고의과실이 있다. 즉 귀책 사유 혹은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채무자 잘못 있으면 뭡니까? 채무불이행. 그리고 채무불이행이 되면 항상 따라 나오는 게 뭡니까? 손해. 예, 그리고 채무자 잘못이 없으면 뭡니까? 위험부담의 문제로 간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집이 없어진 데한 불이익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뭡니까? 등기 넘어가기 전까지는 집 주인이 부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고 요래 부르자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시고 예, 오늘의 하이라이트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부분 그 부분으로 가십니다. 예, 그러면 자, 조금만 쉬고 보시죠.